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 출발했다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6% 상승한 24,264.3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16% 오른 2,644.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5% 오른 7,042.1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제조업체와 중견기업 주도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탄탄한 고용시장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ADP 정리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24만 1,000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서비스업 활동 확장세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3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8.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기록인 59.5와 전문가들의 예상치 59를 밑도는 것입니다. 다만 ISM 서비스업 지수는 98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장제 수주 실적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1.3% 감소했던 데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7% 증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다만 장중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장중 저점과 고점 차이가 무려 700포인트나 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분석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죠.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코스피는 2,400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천억 정도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1%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목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2차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리 커들러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소장님, 지금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무역 전쟁 가능성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건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실은 무역 전쟁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소위 지역적 리스크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자 보이지 않는 총성인 이 무역 전쟁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다. 즉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등락을 했던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물론 장 마감하고 나서 좋아졌지만 레리 커들러 그러니까 전 게리콘 NEC 위원장에서 바뀌었죠. 이번에
커들러라는 인물을 보면 무역전쟁 관련돼서 즉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에 커들러 즉 NEC 위원장이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커들러의 어떤 즉 NEC 위원장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미국이 이제 어제 전이죠. 어제 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돼서 관세 페널티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 1,300개 품목이라고 그럽니다. 1,300여 개가 아니라 1,300개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1,300개를 좀 특정했다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1,300개 주대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런 품목, 이런 산업을 우리가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IT, 반도체, 로봇, 무인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겠다고 그런 일설을 좀 던졌는데 미국은 그 특정 산업, 특정 품목 관련돼서 미국의 수입이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정확하게 미국은 미세하게 중국을 좀 겨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중국 간에 상당히 좀 프렌드였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갔을 때 상당히 좀 친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었고요. 자, 우리는 친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딱 1년 정도 1년 좀 지났죠. 1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상당히 달라진 걸 보면 지난 1970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무역 관련돼서는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좀 다른 입장이죠. 다만 중국은 또 미국을 향해서 겨냥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표심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중국은 상당히 언짢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팩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이 그동안 대두, 자동차, 또한 화장, 어떻게 보면 항공기 이런 쪽으로 상당히 중국에 수출했는데 좀 잠깐 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린 거 좀 디테일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의 증시의 모습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새벽에 빨간불이 그 변동폭이 컸다는 걸 보면 저가가 23,500선 그리고 고가는 24,300선까지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포인트 전에 흔들렸는데 NEC 위원장의 코멘트 속에서 일단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6일 날 즉 26,000선부터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중국도 충격이 있습니다. 뭐 약간 1월 26일 이후에 좀 3일 정도 지났죠. 1월 29일 날 3,000선부터 지난 2월 9일 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1월 달 이후에 글로벌 증시 즉 G2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들이 보잉의 주가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잉의 주가가 지난 며칠이죠. 지난 2월달 같은 즉 어떻게 보면 2월 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런 시그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중국 관련돼서 무역전쟁 한다고 그러면 보잉 즉 미국 항공기가 안 살 거야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이 결국 글로벌 증시 넘어서 미국 증시의 어떤 트렌드를 보잉의 주가가 2월 28일까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어쩌면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하나씩 좀 반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번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때 가장 표심이 많은 것이 즉 파머 즉 대두 이렇게 그 생산업자인데 이제 중국이 미국의 어떤 대두를 이제 우리가 생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 G2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것이 뭐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어떤 가장 아틀레스건을 쥐고 있고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할 때 표를 왕창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게리 씨 NEC 위원장의 코멘트처럼 이번에 G2 무역 전쟁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예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글로벌 시장에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 협상이 돼서 좀 다소 가라앉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공격의 실제 제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대선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관련돼서 정말 전자상거래 1등 아마존을 건드렸다는 걸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본 입장에서 피 그리고 아가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아마존 관련돼서 좀 고민을 많은 것 같고요. 전체로 미국의 기술주가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곧 보실 차트가 미국의 페이스북입니다. 코드는 FB죠. 페이스북이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동안 2017년도 1월달 이 당시에 주가가 얼마죠? 약 115달러인데요. 어느덧 2월달, 올해 2월달 같은 경우에 195달러까지 갔고, 이거 좀 더 롱텀으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아마존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월, 3월달, 페이스북이 3월달 초 이후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죠. 즉, 페이스북의 기본적으로 CRM, 즉, 개인의 데이터들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의성이 있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의 표의 어떤 트렌드를 일단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2월달 이후에 미국의 페이스북이 좀 급락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 같고요. 또한 아마존의 주가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주가 보시기에는 뭐 예상보다 3월달에 주가가 덜 하락했다고 말씀 드려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2017년 1월달부터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지난 시기에 아마존이 $1,000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아마존이 $1,000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존 하면 아마존닷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그 책을 뭐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1,000를 넘어서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1,600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그 이후에 좀 하락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겨냥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존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보면, 우리도 뭐 통상 인터넷에 뭐 신청하면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많이 오죠. 많은 이렇게 택배들이 오고 있는데, 아마존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만큼 바잉 파워를 통해서 한국의 우체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방 우정국인데요. 연방 우정국에 생각했던 그 택배 가격보다 아마존이 더 저가로 좀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연방 우정국이 손해본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몇 가지 법률적인 걸 체크해 보면요. 미국 연방 우정국의 그 택배 가격보다 낮게는 할 수 없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코멘트가 팩트 체크를 보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시작됐고 있다. 이런 모습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참여자들이 실 아마존의 주가,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존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아마존이 실적 부진의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관련돼서 너무 디테일하게 겨냥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물론 이게 3월 달에 $1,617, 그리고 오늘은 $1,400.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200가 하락했다면 아마 미국의 아마존 투자자들도 어마무시하게 손실 구간에 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통상 고민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 지난 시기에 대선 때 6,300만 표가 일단 나는 트럼프를 찍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 관련돼서 이번에 택배 그리고 이 프라임 회원이 9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오느라 그러면 약간 좀 흔들어가지고 이번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 좀 이렇게 표시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번에 아마존을 건드리기에는 아마존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아마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임 회원들이 약 9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들이 결국 투심이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패턴들은 좀 틀렸다라고 정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겨냥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이 너무 큰 헤비 선수를 좀 건드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과 갈등,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은 이상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 때도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겠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증시 변동성이 커서 고심하고 계실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소장님. 자, 시장 관련돼서 어저께 좀 예상보다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어제 수급 가운데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개인은 좀 매수했습니다만 일단
상대적으로 질은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환율의 베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2018년도 1분기가 이제 실적이 이제 4월 달이니까 나왔겠죠. 다만 우리가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아무리 수출 많이 해도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강세됐다는 걸 보면 네. 영업이익이 그만큼 툭툭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흐름들이 2017년 5월부터 최근의 모습인데요. 이 점선의 모습을 보면 그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의 트렌드고요. 이 빨간 선은 결국 원화 강세, 즉 달러 대비 원화의 모습입니다.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는 우리가 달러당 1160원, 1150원대까지 갔다가 최근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1050원대까지 갔습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 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 이후에 원화가 강세될 때마다 정확하게는 2월 달 이후에 원화 강세가 되자마자 지수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어쩌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1080선, 즉 1080선이 한국인의 수출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인 것 같고요. 임계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결국 한국의 어떤 종합주가지수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원화 강세가 되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수출주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화 강세가 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원화가 약세될 때는 좀 올라갔던 모습이 있겠지만 원화가 강세된 시점에 어쨌든 즉 작년 11월 달 280만 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가 한국 증시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 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원화 강세 관련돼서 일단 실적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려보는데 아마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없지만 어저께 그 무역협회 나온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수출 호조 관련된 원인을 좀 보겠다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빅4,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미, EU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빅4로 보는데요. 우리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트렌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2017년도부터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EU의 어떤 비율이 2007년도보다 올라갑니다. 다만 유의성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는 결국 빅4이기 때문에 빅4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즉 2016년, 2017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한국이 이제 중국이 얼마나 비중을 좀 차지했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인데요. 예상보다 중국이 수출국가 1위가 중국이 맞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한국이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파이 가운데서 11.7%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도 이후에 2016년도가 예상보다 급감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때는, 우리가 사드 관련돼서 충격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가 그 회복됐다는 의미보다 이제는 반도체나 그런 쪽으로 좀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보면 그래도 충격이 좀 적은 것 같더라도 질은 좀 떨어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럼 미국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현재 5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의 국가 가운데서 중국 1등 그리고 미국 2등이지만 미국의 파일 보면 한국이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눈에 띈 것도 2016년도 이후에 2017년도가 약간 소폭이 올라갔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한미 FTA 관련 그리고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원화가 강세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지금보다 떨어질 여지가 있고요. 정리해 보면 원화가 이제 그 달러당 1,000원 선에서 900선까지 내려간다면 지금 보시는 미국의 어떤 국가별 수입 동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수출주가 결국 부진하다면 이제 내수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자, 내수주도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파이, 즉 집안에 곳간에 돈이 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수출이 안 돼서 힘든데 내수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내수는 정말 비싼 거 드실 분들이 이제 라면을 드실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보면 내수주가 반짝 효과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틀거리로 보면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부터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실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원화 강세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된다? 그것은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등 소위
IT주의 실적들이 영업실적 추정치가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시장적 관전 포인트로 보시기 편하실 것 같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렸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전체적인 조건은 일단 원화 강세가 된다면 이런 조건이고요. 예. 실은 원화 강세가 아니라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낀 한국이 얼떨결에 중국의 수출이 좀 덜 될 것이고요. 또는 얼떨결에 또 미국의 수출이 덜 될 것이기 때문에 네. 2017년도와 다르게 2018년도 시장에 대한 그 뷰 그리고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2018년도 전망치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는 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그룹차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8일이었죠.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주주 이익 제고를 요구한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가 최대 그 벚꽃길이 윤중로라고 국회 앞길인데요. 국회에서는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에 이 벚꽃이 아주 활짝 폈는데 어제 오늘 비바람으로 인해서 벚꽃잎이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가 이어지는데 이 행사 관계자들은 혹시 이번 비로 벚꽃이 다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꽃샘 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짜릿짜릿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조정 개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국 관련 사드 피해로 인한 피해주들이 해빙 무드를 거치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것이 또한 자동차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 아주 행동주의 펀드죠.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지독하리만치 이익 추구를 해서 돈 냄새를 잘 맡는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펀드가 현대차 그룹에도 아주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로 인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국내 시장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에도 아주 말은 좋습니다. 니들이 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아주 좋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하지만 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액 투주주들의 일반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주이익 조치를 주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엘리엇의 그 비중이 약 1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조 50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3개사에. 그런데 이들 3개사의 시총이 현재 73조나 됩니다. 현대차가 약 34조 8천억 정도, 기아차가 13조 2천억 정도, 모비스가 25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이 세 개사가 시총이 73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엇이 지분 투자한 것이 1억 달러 수준이라면 약 한 1.36%, 1.4%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물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엇의 이 주주 이익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말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그 우호 지분까지 하면은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전체 지분 현대차 그룹이 한 약 48%, 거의 절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의 이 요구 조건이 다른 외국인 투자가들라든지 기관 투자가들한테 영향을 줄지
말지 이것에 이제 이 그룹 오너 측에서 그룹 회사 측에서 아주 촌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아주 긍정적인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일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찾아서 지주회사의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해서 하는 말은 지배구조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데 이번에 정몽구 정리성 부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무려 1조 원 가까운 양도세를 물게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친기업적이고 친주주적인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런 차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엘리엇의 주주 이익 추가 조치 파문이 과연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현대차가 이미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영향에 템포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현대차가 급 하락 반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엘리엇의 이익 주주이익을 위한 추가 조치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하는 데다가 앞으로 혁신 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진입 역시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이사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은요. 정부의 시책에 반하여 투자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시책에 어떤 시책이 나오면 이게 시장에 적용이 안 되면 1차로 끝나는 것이나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죠. 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큰 6점, 집중 6정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육성입니다. 자, 1차적으로 오늘부터죠. 코스닥 벤처펀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국내 그 공사모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약 64개 정도의 펀드가 오늘 출시될 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는 일시적으로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약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중소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작용할 텐데 여기에 2탄이죠. 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는 조치가 전일장 발표가 됐습니다. 이 또한 벤처펀드 육성에 의해서 제2탄으로 중소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개설 후속 활성화 조치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그전에는 계속 사업이 계속해서 이익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을 바꿔서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 자본을 충족할 시에는 상장이 가능하게끔 바꿨고요. 그리고 코넥스 기업 있죠. 코스닥 기업 말고 그 밑에 되면 코넥스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기업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기존에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만 추구해서 봤었는데 여기에다가 성장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코넥스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더라도 성장성만 어필이 된다면 바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다면 그 코스닥 기업의 신뢰성이 흠집이 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할 때는 감사 의견이 변경될 때에는 실질 심사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기업 존속 그 불확실성 한정 의견 연속 2회 출시될 때라든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2회 이상 발표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실질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 부실 기업들을 필터링하겠다는, 걸르겠다는 그런 정부 의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들에 대해서도 그 요건이 강화됐죠. 보호에서 의무를 더욱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위반세에는 투자 환기 종목이라든지 실질심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신뢰성을 극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스닥 중견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그 혜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5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15%를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일반 보통주라든지 아니면 BW라든지 CB에 투자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적극성을 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약 300만 원의 세제 혜택, 그리고 운영사한테는 공모주 물량 약 30%를 우선 배정하는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벤처 활성화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앞서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그들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장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좌가 10% 이상 빠진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없으면 완전히 소외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대응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도 결론입니다. 아직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지난달 초에 미국 시장의 추세를 이탈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은 괜찮은 모습인데 어제 장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 그전 뉴욕 증시가 완전히 널뛰기 장세입니다.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工業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500포인트 이상 가까이 하락했다가 또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장중 일교차가 무려 700포인트가 됩니다. 그 원인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이 논란 때문에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전입 가경으로 치닫고 극단적인 총만 안 들었지 이 총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보도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장초가 폭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눈 떠서 아침 새벽에 보니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참 역시 비즈니스맨들은 맨들입니다. 요즘은 정치권이. 미 백악관의 국가 경제위원회죠. NEC 위원장 레리 커들로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요. 또 국무부 장관이죠. 워터로스 이분이 양국이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무역에 대한 이 전쟁이 아니라 이게 무역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급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이 또 다시 한번 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장세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식 투자는 깨구리가 치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이런 혼돈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맞추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니면 제하고 제 친한 친구가 어느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내막을 잘 알겠죠.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을까.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미 투자가 꺾였어. 그럼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식 투자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석은 머리로 해야겠죠. 자, 지금은 국내 증시가 이미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에서 보수적으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다음 장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다 하는 점입니다. 사물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격언이 있다시피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시는 여유로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저평가 국면이 틀림없이 도래합니다. 그 점을 꼭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도를 하지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시장의 위안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정화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래도 5원 60전 상승을 했어요. 1,059원 80전입니다. 53원, 1,050원대가 붕괴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근데 1,050원, 6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환율 정에 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향방 역시 기술주, 팡이죠.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 5개의 기술주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것이 미국 시장의 향방이고 미국 시장의 향방은 곧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향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4월에 재무부 환율 보고서, 그리고 자, 내일 있을 것이요. 내일 파월 의장의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의 연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국내 시장 수산 이탈해서 어제 급락,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으로 오늘장 상승하겠죠? 절대 상승시 추격매수 금물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상승을 이용해서 여전히 일단 비중을 추진해 놓자.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적어도 주식보다 많은 50% 이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다음 장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승으로 출발이 될 텐데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인내 시간이라는 조언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볼 거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는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제 구간들 315지수 맞고 그다음에 매도 관점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314.70 매도를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가 홀딩의 오버까지 보자. 이래서 우선은 추세 매도를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야장 때 305지수까지를 내려놨고요. 한마디로 306지수로 확인했죠. 그래서 야간장 때는 우선 이 지수부터는 다시 반등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청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 쪽으로 310지수까지 관점을 열고 매수 쪽으로 본다. 그래서 어제 야장 때 매도를 정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10%죠. 거의 개인들한테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간에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로 잡아서 310지수 이상부터는 분할 대기해서 싸우실 분들은 매도로 싸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가 시작되는 거 보고 신규들은 자리값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선은 이 구간에서 약간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12지수까지 되돌아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주간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314, 315지수 예상 저항에 예상 지지력들 309지수까지의 혼조 장세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선은 312지수와 314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보합 장세 드는 구조를 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야간장 때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야간장 흐름들이 잘 보이는 구간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구간들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고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하방 경직성의 채널 보합들 여전하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변동성만 큰 보합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자리를 누르고 얘네들은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아래 구간까지 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변동세 장세의 보합장이다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추격 매매는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반대 매매, 저항 매매는 분할로 대비해서 싸우시던지 애초에 짧은 손절로 각각의 주요 자리에서만 공략하던지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야간장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는 우선은 오차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시초가가 아래서 시작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보합 횡보 정도만 노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12지수 위에서 시작된다면 314지수를 맞고 다시금 상단부 매도를 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또 시초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추격 매매보다는 보합권 매매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309지수,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4지수로 둘 생각이고요. 그 구간 내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만 펼친다. 물론 확신이 들지 않거나 자리값이 애매모호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은 자제하는 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 시간 선제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해외 선물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저희는 지수를 대응을 많이 했었고요. 어제 유럽장에 급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매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마감을 지었고요. 그 이후에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걸 보고 얘네들 매도에 매수 전략까지를 펼친 다음에 다시 매도를 노렸었습니다. 물론 이 구간들 지지역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조세 장세나 추가적인 매도를 보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매도는 실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있었죠. 새벽장에 1시 넘어서부터 다시금 다 되돌아오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얘네들은 일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들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우선 다시 중심 근처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박스권 매매 장세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혼조세 그대로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와 골드는 좀 멈춰있는 상태죠. 특히 유로 달러는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상태로 머물고 있고요. 골드는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 추세 지지력들을 받아내고 그냥 멈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확산 보합 구간에 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는 이 구간들이 되겠죠. 1.23, 780자 1.23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도 여전히 보수 매매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 여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우선은 이 구간들 저항을 볼 생각이고요. 윗구간, 그 다음에 아랫구간 하단부까지를 여분을 두고 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는 이야기고요. 보수적인 관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부 지지력은 여전히 통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맞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중심자리 저항이 어제 싼 고점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 혼조세 장세를 예상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어제 저희가 매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급락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63.10까지 매수를 관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63.10에서 다시 2030을 맞고 매도를 쳤었습니다. 걔네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30분 안에 깨지 못하면 약수이청 요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얘는 또 추가적인 매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채널 구간들 혼조세 장세를 그대로 두고 흐르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윗구간들 64달러 후반, 63달러 후반대는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상 저항들 64달러에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 63.50 어차피 어제 미장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들 바로 깨는 것보다는 윗구간에 혼조세 예상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분봉상에서의 채널 구간들, 박스권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자, 어제 이 구간들이 막히는지를 저희는 봤었고요.
물론 유로달러와 골드는 주력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추가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은 다시 되돌아온 거 보겠다. 어차피 추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자, 우선 하단부까지 다시 되돌아온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은 여전히 핵심 부합 자리다. 그래서 아직은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부합권 여전히 부합권 매매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340 자리에 예상 저항에 1330달러의 부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다시 한번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로달러와 골드는 좀 더 관망이 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과 그 다음에 지수들은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보합권이지만 좀 더 매매하는 게 유로달러 골드보다는 수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망 매매 관점 가지신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